안녕하세요. 발표를 받게 된 정우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부분 먼저 발표해 주신 분들과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또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억울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의 심정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고 아까 앞에 이제 많은 사례자분들이 심정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는 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 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있고 또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저 두 가지 법이 아동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같은 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법이 분리가 돼 있다는 점이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 두 가지 법은 법의 목적이 또 다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뭐냐면 아동학대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은 법이고요. 아동복지법은 말 그대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아동을 어떻게 다루고 그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 두 가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아동학대 행위자를 규정하는 법과 피해 아동을 분리시키는 그 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에서는 굉장히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미리 염두해 주시면 편합니다. 먼저 행위자 같은 경우는 임시조치를 통해서 아동과 행위자를 분리시키고 이후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요.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응급조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보호조치를 통해서 피해 아동을 분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먼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출동을 하죠.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 응급조치는 대부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판단하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72시간 동안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을 더 연장해야 되는 경우는 72시간 더 연장해야 되는 경우는 경찰관이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서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최대한 2개월 동안 아동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임시조치는 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임시조치, 그러니까 아동을 분리해서 수사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행위자를 아동과 분리시키고 그 행위자는 이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죄가 있는지 아동학대를 했는지 유무죄가 판별이 됩니다. 한편 이제 분리된 아동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응급조치로 아까 전에 아동이 분리가 되면 이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아보전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육원으로 아동이 이동이 되고 기존에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자연적으로 전원이 되면서 이쪽 아보전과 연계된 기관으로 아이들이 다 전원 조치가 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이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호조치로서 아동복지법 보호조치라는 법의 적용을 받아서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행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유무죄가 결정되는데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년 안으로 아동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게 되고 보통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아동학대 처벌법상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따로 있고 또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한 아동에게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호 조치 같은 경우는 아동을 분리하는 기간의 제한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행위자가 아동학대가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6개월 동안 아동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와서 6개월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상으로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더 특이한 경우는 법원에서 아동학대가 없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려도 아동복지법상에서 행정기관이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동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발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 아동의 아동 분리를 규정한 아동 분리의 두 가지 법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좀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도 봤듯이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랑 아보전 직원이 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아보전 직원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않아서 등을 때린 경우, 떠들으니까 입을 막은 경우, 부부싸움을 한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아동학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아동 분리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좀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아동의 진술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직원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아동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때렸니? 라고 물어보면 아동들은 보통 낯선 사람들한테는 아니라는 말을 대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때렸다고 보통 대답을 하고 그러면 어디를 때렸니? 그러면 여기 때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때렸니? 그러면 2,000대, 3,000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사건이고 보통 아동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면 얘가 지금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혹은 또 나와 장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아동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위의 정황 상태도 봐야 되고 부모의 진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지 않고 애기들 말만 믿고 지금 아동 분리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동을 분리할 때 이게 아동 분리가 필요한 아동학대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기로 애기 손바닥을 때리면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때리거나 다른 사람이 때리면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막대기로 애들 손바닥을 때려도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동분리가 필요한 정도의 아동학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이 공무원들이 일단 아동학대라고 판단만 되면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전문성이 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급조치에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선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공무원 한 명이랑 경찰관 한 명이랑 아동전담 공무원이 딱 오면 그분이 이제 아동학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명이 와서 아주 긴급하게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판단이 3분 조금 1분 더 드릴 테니까 3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네,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 법원도 1, 2, 3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였는지를 계속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임시조치에서 행위자를 판단하면서 또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판단하는 거고 응급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응급조치가 잘못됐을 경우 이거를 이의 신청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복지법은 아동분리를 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보호대상 아동, 가정복지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분리하는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 혹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동학대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실제로 가정복지를 판단한 기준이 그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부모 가정들은 수급비를 받고 가정지원비를 받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능력까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많습니다. 또 가정복지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가정복지 판단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해주지도 않고 회의록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리를 하고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의견 청취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복지법으로 분리를 하는 경우 이런 절차를 지키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법기 응급조치로 됐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보육시설로 가면서 아동복지법을 타게 되는데 이때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연동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말했다시피 아동학대 처벌법상이랑 아동복지법 두 이원화돼가지고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육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실제로 아동학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폭행도 일어나고 성추행도 일어나고 보통 유아기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같이 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너네 부모님도 버렸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보육원에 보냈는데 오히려 보육원에서 아동학대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후유증이 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관리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동이 어떤 아픈 경우가 있는 경우 엄마가 어떻게 보육원에 약을 넣어도 약을 전혀 처방하지 않는다거나 물품을 넣어도 힘센 애들 혹은 나이 많은 애들 그걸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 문제가 됐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이런 좀 보육원의 문제가 있어서 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